자, 지금 보는 거는 별도의 강의안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의 연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죠. 그거랑 쭉 연속되어 있는 강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다르냐 하면은 도시계획법이 지난번에 봤을 때 어떤 패턴이 있었죠.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생기고 1962년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제 도시계획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10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적인 어떤 큰 변화를 이렇게 가해가면서 점점 개정이 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10년 주기로 변해왔던 도시계획법의 어떤 상세한 개정 내용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도시계획법의 10년 단위 개정의 역사만 따로 이제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요 강의안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별도의 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동안 흘러온 도시계획 및 국토계획 관련한 법령의 연역을 다루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법령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추가한, 그러니까 이전에 건 거의 제목밖에 없었잖아요. 몇 년도에 어떤 법이 생겼다 이런 제목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가미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내용상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들을 조금 더 몇 개를 상수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4년 비록 일제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있었죠. 물론 요거는 지금으로 치면 건축법 플러스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적인 측면이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용도 지역을 줬다는 거. 물론 지금 이런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역할로 갔습니다만 초기에는 건축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쨌든 용도 지역에 대한 것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 다음에 혼합지역, 그 다음에 또 풍치지구라는 것들이 또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들, 좀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고요. 지금과 거의 유사하죠. 지금도 물론 세부 용도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만 주 용도 지역은 주상 공녹이에요. 거기다 혼합 지역까지를 뒀다는 것들이 좀 상당히 특이하죠. 용도 혼합을 어떤 강조하는, 주로 아마 주거와 상업이 혼합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또는 공업과 주거가 혼합되는 형태의. 오늘날은 이 혼합 지역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주상 공녹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준주거라는 게 있어요. 준주거. 또는 공업 중에선 준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준자가 들어가면 요거는 혼합 지역을 얘기한다. 오늘날의 어떤 개념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주거 하면 주거 플러스 보통 상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하면 주거 플러스 공업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혼합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것들은 별도로 용도 지역을 분리했던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되겠죠. 토지구획정리나, 그리고 오늘날의 건축법 내용과 유사한 건축물에 대한 어떤 제한들, 건축물의 뭐 인동 간격이나 높이에 대한 제한들, 그런 것들은 이때 1934년에도 이미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뭐 식민지를 지배만을 위한 법이었다, 뭐 착취만을 위한 법이었다. 자, 내용적으로는 식민지 지배랑 착취가 있었지만 사실 이 법령 뭐 자체로 볼 때는 근대적인 도시계획법, 건축법의 내용과 사실은 상당히 또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 용도 지역도 지금까지도 사실 그대로 거의 쓰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때 쓰였던 건축물 제한도 방화를 위한 부분이라든가 건축물 간의 어떤 간격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도 이제 건축법의 주요한 규제 요소가 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이죠. 제정. 없던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의 내용들을 거의 사실은 유사하게 갖고 왔다는 걸 볼 수 있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인데 혼합이 없어졌네. 혼합? 이때부터 혼합은 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용도지구, 풍치를 비롯한 용도지구가 있는 부분도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있는 것도 뭐 대동소이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갔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등장한 것들은 이제 또 상당히 또 기념비적인 일이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들은 한마디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민간 전문가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또는 뭐 시의원, 이렇게 공직자들 자기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62년부터 생겼다는 것들에 대해 상당히 놀라게 되죠.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0년 터울로 계속 넘어가면서 중요한 어떤 법령의 변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971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요새 말이 많죠. 이걸 여러분 그린벨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 예전 첫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린벨트라는 것들이 처음에 출발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1580년이니까 뭐 중세를 지나서 이제 흑사병 돌고 근대를 준비하던 그때였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때 흑사병이나 전염병이 그때도 지금만큼이나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때 방역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도 사회적 격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도는 곳과 그 다음 지역을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마을이 있고 또 다른 마을이 있으면 마을과 도시와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그린벨트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구분을 하는 것만큼 도시, 마을 간에 이렇게 간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시 전체 주변을 이렇게 녹지띠로 보존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계획기법의 상당 부분들이 영국에서 출발한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위생과 방역을 위한 수단으로 생겼다. 근데 이런 것들이 1940년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역시 런던이 너무나 팽창해서 주변 지역을 다 먹어가 버리니까 얼번 스프롤이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도시 주변을 이렇게 미개발 지역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린벨트로 부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린벨트는 이건 뭡니까? 첫 번째 겁니까? 두 번째 겁니까? 당연히 얼번 스프롤을 막기 위한 요거죠. 그래서 그린벨트라고 말을 쓰긴 썼지만 사실 거기에 꼭 그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을 하지 않는다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를 보면은 그렇게 녹지가 우겨진 곳은 오히려 많지가 않습니다. 뭐 비닐하우스 정도가 있다라는 건 아니면 전원주택 비스무리한 어떤 집들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고, 꼭 그린이 그러니까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린벨트라는 말 때문에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땅인 것은 아니에요. 도시 확산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 녹지를 갖다가 뭐 풍부하게 푸르게 보존하고 이런 것들은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1971년도에 이런 것들이 세워졌으니까 상당히 또 그래도 뭔가 선진적으로 세워졌죠. 1971년만 하더라도 아직 우리나라가 가난을 못 벗어나는 때였어요. 초등학교 가기도 어렵고요. 또 시골 가면은 보릿고개, 식량난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 제도라는 걸 갖고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떤 선각자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전국 14개 권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때 지정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강구하게 지켜지다가 한 두 번 정도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때는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이분이 대통령 공약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와요. 물론 공약 자체에는 실제로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는 경우는 없죠. 공약에서는 이렇게 조금 많이 과장된, 뭐 뻥카라고 그러죠, 시스템 말로. 뻥카를 많이 넣기 마련이야. 그래서 대통령 공약치고 100%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바보인 거야, 사실은.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개발 제한 구역이란 것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에 땅이 묶여 있는 사람이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한 최소 3, 4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해제라는 말을 딱 공약에 넣는 순간 사실 3, 40만 표는 나오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지만 국토계획, 도시계획가들의 이제 극구 반대한 거죠.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해가지고는 난리가 난다. 한마디로 땅값 상승과 땅값 보상, 토지 보상금에서 나온 것들이 또 땅 투기로 들어가고 하면서 또 부동산이 올라가고 등등 그런 문제들이 너무 끝도 없고 혼란이 일어날 거다. 그때 이제 전면 해제는 하지 못하고요, 공약처럼 부분적인 해제를 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풀 수 없죠. 공간 분석을 해야 되죠. 말하자면 GIS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디를 먼저 풀어야 될지를 정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 적성 평가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 개발 제한 구역이 일부 풀리게 된 1차 일종의 위기 상황이 그때였다라고 보고요. 2차라는 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값이 너무 뛰어오르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사실 그 논의 가운데 보면요. 지방에 대해서는 얘기도 없어. 대부분의 지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집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드는 것들이 지금 전면 분양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모자란다,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다 서울의 주요 지역의 얘기예요. 거기만 딱 벗어나면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또 대량으로 해제하자, 강남 쪽 양재 저쪽에 있는 어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거기를 풀면 또 난리가 난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서울 강북에 육군사관학교 있죠. 육군사관학교 옆에 큰 군용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를 또 풀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디로 결론이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란 얘기가 딱 나오니까 벌써 난리가 나죠. 그린벨트를 미리미리 매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 발표가 나기 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또 지금 부글부글 의견들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긴급히 진화를 했죠. 그린벨트를 풀진 않겠다. 제가 볼 땐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막기 어려운 게 아닐까. 어딘가는 풀 것 같아요, 느낌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설 제한 구역 이런 것들은 일종의 금지 조닝이죠. 금지 조닝. 특정 시설 제한 구역이라고 하면 특정 시설이 뭘 얘기하는 건가 조금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취지를 보면요. 1971년, 2년 이럴 때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 서울의 구도심부가 종로 중구죠. 종로 중구 그 다음에 서울이 1차적으로 확장되었던 데가 성북구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서울 지역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늘어나고 인구가 너무 집중되니까 벌써부터 그것들을 분산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유발하고 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유인할 만한 시설들은 그 구시가지 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도매시장, 공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또 고용이 많고 인구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고,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웃기지만 구시가지는 인구가 들어온 것을 막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나 이렇게 신개발지로는 오히려 사람들을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이 당시에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특정 시설 제한 구역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서울의 과도한 어떤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예정구역, 도시개발이 어디에 이루어질지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측 가능한 개발을 하고 그 지역의 땅에 대해서 미리 수용권을 발휘할 수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개발 제한 구역 제도 도입과 이루어진 도시계획법의 71년도 개정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 대표가 어쨌든 개발 제한 구역이었다. 1981년에 도시기본계획이 드디어 들어왔다. 이 당연한 것 같은 도시기본계획이 81년에나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공간계획, 토지이용계획이 주였는데 점점 가면서 사회적 개혁 내용들이 사회 경제적 계획이 이제 포함돼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도시계획법에는 뭐 공청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또 뭐가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 자, 그다음에 뭐 성격적으로 굳이 조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도시계획의 뭐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들, 주민의 재산권, 도시계획이 적용되면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주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함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확실히 70년대하고 80년대는 우리나라 역사 그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결이 달라요. 70년대에는 이제 개발 드라이브, 국가 주도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했던 반면에 그래도 80년대에 오면서 조금 더 어떤 자유라든가 개별 국민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런 접근들이 우리나라의 법규에도 이제 좀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1년의 법규 개정에서도 도시계획, 국가에 대한 어떤 국민의 뭐 권익보호라든가 사유재산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20년 정도의 도시계획을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바로 원칙적으로는 20년 후를 바라보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2000년에 세우면 보통 2020 계획이 돼요. 지금 세우면 2035, 2040 정도 계획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어요, 요새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10년, 20년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너무나 빨리 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20년 계획보다는 보통은 이제 5년에 한 번 정도, 그때는 이제 사실은 원래 본 계획이 아니란 의미에서 재정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재정비 계획.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이죠. 원래 있던 계획을 수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수정하는 거 이상으로 거의 새로 쓰는 것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새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대부분의 시도가 그냥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게 아니냐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의 출발점 1981년도의 도시계획법 개정이었다. 그래서 199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광역계획구역 그리고 상세계획구역 제도가 들어가게 됐다. 이전 강의 안에서 잘 설명드렸죠. 광역계획구역은 뭐다?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제도를 우리가 갖고 가게 됐다. 상세계획구역 제도는 뭐다? 모든 지역들이 먼저 계획이 있어야지만 계획이 있어야지만 개발되는 모든 국토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대상인 독일의 어떤 제도를 본받기 위해서 상세계획구역 제도를 갖고 왔다. 하지만 절반만 갖고 온 것이었다. 독일에는 모든 개발 가능한 땅에 상세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지정이 안 돼. 선택적인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나 철도처럼 또 우리 여기 하나 더해서 공항이 들어갑니다. 공항 같은 것들이 광역계획구역에서 주로 얘기할 대상들이고요. 상세계획구역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도시설계지구 1980년이었죠. 그 다음에 상세계획구역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부분적으로만 지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서부터는 선계획 후개발에 의해서 사실상 모든 개발 가능한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세계획구역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내용은 사실 너무 뻔해서 여러분들 읽어도 이게 의미가 뭔지 몰라요. 뭐 어디 상업지역이나 고밀지역에 대한 뭐 도시계획상의 제도고 그 다음에 토지형을 합리화하고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다 잘하자는 얘기죠. 잘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독일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계획제도를 우리가 갖고 오겠다라는 게 뒤에 있는 진짜 취지인 거예요. 상세계획구역 전에는 이걸 해낼 수 있는 지구가 도시설계지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지구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건축법에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게 부정합이 생기는 문제.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지역에만 건축 부자의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까 법령상 뭔가 맞지가 않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문제. 자, 거기에 더해서 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상세계획 같은 경우는 도시설계지구제도 같은 경우는 건축법 내에 있다 보니까 어떤 계획적인 권한이 없어서 그 계획이 또 성공적이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상세계획구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도시계획법 내부로 가져오고 도시계획 권한을 줘요. 무슨 얘기냐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용도 지역계획 있잖아요. 주상, 공로, 그리고 1종, 2종 이런 것들. 자, 그것들을 상세계획이 재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상세계획구역 내에서. 재배치라는 게 뭐냐면 용도 지역의 상향을 포함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 상향이라는 건 뭡니까? 개발 정도가 낮은 용도 지역을 개발 정도가 높은 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땅값이 개발 가치가 엄청나게 폭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상세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용도 지역을 건드리다 보면 필히 또 부동산 가격이 들락날락하고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겠죠. 상상 가능한 일이면 언젠가 벌어진다고 실제로 또 유명한 계획가 한 분이 상세계획구역을 이용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뇌물을 받았다 해서 실제로 깜빵을 가는 일이 후에 생겼었죠. 자, 그런 것들도 또 상세계획의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해결한 거는 지구단위 계획 정도를 가야지만 해결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도시 관련한 주요법 체계가 정비되는 건 2000년이었고요.
자, 요거는 요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을 2002년에 국토계획법으로의 개편을 뭐랄까 미리 앞서 나가서 준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드디어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때가 아까 얘기한 김대중 정권의 출발 시점이에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을 푸는데 개발 제한 구역을 그냥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푸니까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당선되면 그냥 푸는 게 아니죠. 법을 세워야 돼요. 법을 세우는데 기존 법과는 다른 새로운 법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특별법. 특별법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일반법과는 다른 내용을 우겨 넣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조치법이라고 그러면 요건 어떤 뉘앙스냐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정부나 그 정권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조치법이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뭐 행정 수도를 만든다라든가 그렇게 특별히 어떤 대통령이나 정권의 의지가 들어가는 경우 보통 조치법이란 말이 또 쓰입니다. 특별에다 조치까지 들어가니까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 급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이 말에 속으면 안 되죠. 속으면 안 돼. 법령이라는 건요. 법령의 제목에는 점잖은 말밖에 안 써요. 형식적인 말밖에 안 써요. 그 뒤에 있는 내막, 스토리텔링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지정 및 관리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실제로는 해제에 대한 법이에요. 해제. 그동안 지켜지던 1971년도 이후로 지켜지던 개발 제한 구역 제도를 어떻게 된다? 해제한다. 부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법인데 해제라고 딱 써버리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완전히 파헤치고 없애겠다는 얘기로 될 수 있으니까 뭔가 애매하고 점잖은 말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지정 및 관리야. 근데 새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이 아니라 오히려 해제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다 그냥 좋은 말만 써 있어. 근데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얼마나 형식적인가. 주민들의 불평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해서 말하자면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는 땅을 풀어줘서 그분들이 그동안 땅값이 못 오르던 거를 이제 좀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개발 제한 구역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때 엄청 어쨌든 대통령 공약을 통해서 많은 또 이렇게 이해를 볼 수 있었죠. 뭐 민주화, 효율적인 도시관리 다 점잖은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요.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라는 건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도시관리계획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계획. 요거는 점적인 시설들, 개별적인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면적 단위의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은 사실 이겁니다. 요거는 주로 하나의 시설에 대한 계획이에요. 학교, 뭐 복지시설,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두 개를 합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계획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시설인데 그 시설이 도시계획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공공이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지정한다고 해서 공공이 꼭 그거를 건설해 놓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여기다 공원을 지정했어. 공원 용지를 지정했어. 그런데 공원 용지를 여기 지정을 했지만 이 공원 용지가 정부의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갑돌이란 사람의 땅이야 이게. 그런데 갑돌이가 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도시계획을 보다 보니까 거기가 공원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네. 이건 무슨 의미지? 공산당은 아니지만 계획이라는 가치관 자체가 때로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들. 뭘 위해서? 보다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동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기가 공원이 돼야 된다고 정부가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갖고 있는 땅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공원 용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해. 뭐야 내 땅인데 공원 무시하고 그냥 골프장 세울래?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부가 이 땅을 사겠죠. 물론 산다고 헐값으로 후려치는 건 아니고 적정한 가격을 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땅을 정부가 사들이는 정부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의 땅을 사들이는 걸 갖다 수용한다라고 수용. 토지를 수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뺏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정부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가지는 세수도 늘어나. 정부도 점점 돈이 많아지죠. 세수, 수출도 늘어나가니까. 하지만 땅값은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죠. 그래서 정부가 돈이 암만 많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공원 용지, 학교 용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시설 용지들이 있어요. 요걸 만들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용지가 있는데 그거를 사들이자니 돈이 없는 거야. 지방 정부가 파산해 버려 그냥. 명동 같은 경우 한 평이 뭐 한 5억이 넘어가는 정도인데 웬만한 중요한 용지들 뭐 100만 원, 1000만 원 평당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걸 사들여서 큰 시설을 만든다? 시 재정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모순이 생깁니까? 도시계획 시설 용지로 지정은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공원 용지로 지정했으면 정부가 사서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갑돌이 땅이에요. 근데 갑돌이한테 줄 돈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그게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갑돌이는 어떻게 돼? 정부가 사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데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동네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곳에 그냥 저 땅이면 내가 뭘 해도 할 것 같은데 뭐 괜히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라든가 괜히 뭐 공터로 쓰고 있다라든가 뭐 이상한 땅들 있죠. 놀리는 땅. 그런 땅들이 요새는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땅들이 보통 이렇게 장기 미집행 시설 용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다 이 사람은 뭐 해가지고 인생이 저물어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민간의 땅을 너무 오래 붙잡아 두고 있는 거 이것도 사유재산권의 침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장기 미집행 시설은 영원히 미집행할 게 아니라 결국 일몰제라는 걸 만들자. 일몰제라는 건 해가 저문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장기 미집행 시설도 해가 저물어. 해가 저무는 기간을 둬요. 얼마? 뭐 10년, 20년 하다가 최근에는 20년인데 자, 이 시설 용지를 지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못 만들면 갑돌이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돌려줘. 갑돌이는 그건 뭐야? 그때부터는 아무 부담 없이 자기 개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원 용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애매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원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땅이면 괜찮은데 진짜 거기는 공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공원을 못 짓고 20년이 지나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에게 꼭 공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공원을 사들일 돈이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일몰제 때문에 이제 뭔가 편법식으로 동원돼서 나오는 어떤 최근의 제도가 이른바 민간공원 제도잖아요. 민간공원. 말하자면 자 A만큼의 부지 엄청 커요. A라는 부지가 공원 용지로 계획이 돼 있었어. 근데 이 땅을 사들일 돈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민간을 불러. 건설회사들을 불러. 어이 건설회사 이 A란 땅이 공원 용지인데 이 땅을 당신들에게 팔 테니까 그 중에 30% 정도는 당신들이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만드시오. 그럼 여기 공원 되는 거야 이렇게. 공원. 그리고 아파트 올라가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갑이라는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30% 지음으로써 보통 이런 데가 또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분양 수익 얻지. 그 수익을 가지고 이 70% 공원 정도 만들어줘도 자기는 이윤이 돼.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민간공원 제도인데, 그러니까 일몰 되기 전에 19년 뭐 10개월 이럴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라도 민간에게 넘겨서라도 일부 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편법으로 일종의 나오는 그런 제도가 돼. 편법이라기보다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어떻습니까? 신의 한 수입니까? 아니면은 이러다가 건설회사만 배불려 주지 않느냐 그런 어떤 편법이 되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은 모르겠어요.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시민이나 이런 데는 이 아파트는 적게 주고 20%뭐 좀 10몇 프로 이렇게 줄이고 공원을 더 많이 하라 이렇게 하는데 건설회사들은 그럼 우리 장사하는데 30%까지 늘려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공원 시설은 좀 뭐 우리가 허술하게 지어도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 많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민간공원입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큰 3개의 공원이 있는데 그 3개의 공원이 이렇게 한 20% 정도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머지 부분만 공원으로 바뀌는 식으로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민간에게 주고 일부를 개발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죠. 그것들이 시작된 것들이 바로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그걸로부터 나온 일몰제, 20년 이내에 건설 못하면 다시 원래 민간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나온 것들이 민간공원 제도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흐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시 내의 신개발을 위한 법들, 원래는 구획정리사업법이었던 것들, 구획정리사업법이었던 건 뭡니까? 그게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조치법 아까 얘기했었죠. 1998년 대선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대중 대통령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무현 대통령 행정수도. 대통령 공약은요, 일단 무조건 넘버원이, 지금도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많지만 무조건 넘버원이 국토계획과 관련된 큰 공약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2002년 대망의 국토계획법인데, 자,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토기본법 원래 있는 거를 갖다가 뭐 바꾼 거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국토 및 도시계획의 이용을 이론화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2002년에 이 변화를 위해서 한 10년 정도를 준비해 왔다. 내용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가 건축 자유의 원칙에 있었다. 근데 유럽식 건축 부자의 원칙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것들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으면 개발도 못하게 하겠다. 계획이 있어야만 개발이 되고 그래야만 난개발을 피할 수 있다. 뭡니까? 선계획, 후개발. 그러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참고한 건 뭡니까? 프랑스도 일부 참고했지만 주로 독일 법들을 참고합니다. 독일 법들. 독일에서 모든 개발 가능한 땅은 미리 정부가 다 계획을 세워놓는다. 뭡니까? 상세계획입니다. 상세계획.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들이 바로 요 국토계획법의 취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얘기했죠. 자, 1980년 도시설계지구, 그 다음에 1991년 상세계획구역, 그 다음에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제도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두 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특별지구 형태예요. 말하자면 어떤 지역에만 특별히 이 제도를 지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제도는 뭡니까? 내가 개발하려는 땅에 속하는 순간 이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재개발이든 구획정리 사업이든 신도시든 뭐든 다 지구단위 계획제도가 있어야 돼. 한마디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이상 개발도 없다. 그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의 의미입니다. 뭡니까? 유럽식 상세계획제도를 본받은 제도가 되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1종하고 2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1종은 주로 도시에 속하는, 자, 국토계획법은 이제는 국토계획법은 도시나 비도시, 말한 농촌, 산촌, 어촌까지 다 포함하는 계획이죠. 그렇지만 도시를 계획하는 방법하고 비도시 지역을 계획하는 방법은 당연히 또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죠. 도시는 웬만하면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눌러 사니까 좀 빡빡하게 눌러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시골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빡빡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2종은 조금 더 느슨한 계획인데 이거는 비도시 지역에다 적용하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1종과 2종의 구분이 없고 합쳐졌죠. 다시 이건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제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이 개념과 철학상에도 또 많은 변화를 뒀어요. 뭐 별건 아니고 좋은 말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환경 보전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가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법규 군데군데 넣어서 국토계획법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이런 쪽의 철학과 개념을 강화하게 됩니다.